오늘 이제 강의에서 다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 질의응답 속에서 조금 더 심화된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 시작하기 전에 본 뉴스 이 컵 혹시 갖고 가실 분들은 하나씩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4월 2일에 VON 뉴스를 개국합니다. 뭐 산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Voice of the New Paradigm of Korea, 새 한국의 목소리를 저희가 주식회사 형태의 미디어 회사로 만들어서요. 여기에 이제 고품격 그 인터넷 종편을 지향하는데 아마 좀 잘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본 뉴스 보시고 이렇게 볼 때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저기 그 컵 원래는 하나에 5,000원씩 팔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좀 싸 보이는지 5,000원이 비싸다 그래가지고 그냥 공짜로 하나씩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MPK 회원 가입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 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MPK 회원 가입하면 본 뉴스도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서식지도 그 월간 그 새 한국의 목소리라는 서식지도 낼 거예요. 평생 강의만 하다가 강의 듣는 거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현직에 있을 때 운동권하고 계속 부딪히다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이 강의를 듣고 보니까 하나씩 이 매치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하나는 현재 주사파가 현 정권을 장악해서 이 활동 상황인데 1987년 그 이전에 우리 도 변호사님이 강연도 해주셨습니다만은 헌법이 8번 바뀌고 9번째 이제 그 헌법 바뀌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 학생들이 무엇을 주제로 그 외치고 데모했나 하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민주화 원년이라는 단어가 문득 떠올랐어요. 학생들이 그 당시에 민주화 원년이라는 걸 외쳤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민주화 원년이라는 데 방점을 찍어 보면은 그 이전에 8번 개헌한 거는 자유 민주주의를 향해서 우리가 그 완성 단계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거를 전면 부인한 거 아닌가. 원년이라는 그 단어가 그렇다면은 그들이 원하는 그 민주화라는 그 정체는 지금 원장님께서 강의하셨던 그 주사파의 그 방향, 김영환 씨 그 얘기 들어보니까 참 섬뜩한데요. 그 방향 쪽으로 생각하고 한 거 아닌가? 그게 맞는지 그거 하나 질문하고요. 두 번째는 임종석 군 얘기인데 임종석하고는 악연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친구 뭡니까 전대협 의장 3기인데 전대협 의장 되던 해에 제가 보직을 맡고 스트레이트로 6년을 보직하면서 그 친구하고 같은 기간을 그 친구 감옥 갔다 온 기간까지 다 합치면 같은 기간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아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고 뭐 등등 설명을 하셨는데 그 친구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조직력. 3가지 중에서 조직 강화. 이거는 아주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근데 국회의원 2번째 당선되고 국회의원 임기 중에 보좌관이 그 돈을 뭐 어떻게 했다 해가지고 그건 자기 책임이다 하고 물러났거든요. 근데 물러나자마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무부시장으로 데려간 배경, 또 대선에 됐을 때 문재인이 비서실장으로 데려간 배경,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진짜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이 배경, 이 배경이 과연 1987년 그 민주화 이 방향성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 친구의 그 조직력 이것 때문인지 어떤 건지 좀 그 2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 질문 제가 하고 뒤에 질문은 제가 아까 이렇게 소개한 책 중에 꼭
하고 싶은 책이 이 책이었어요. 언어 지식인의 죽음이라는 책인데 원 제목은 주암산이고 이미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미쳐 날뛰는 북계의 전쟁 노름을 구경하면서 혁명이다 뭐다 하고 이곳까지 찾아온 내가 한없이 미련했다는 해안을 걷잡을 수 없었다. 나는 진정 공산주의이기 이전에 민족주의자였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스스로 깨우칠 수 있었다. 대개의 가격한 민족주의자들의 운명이 그러했듯이 그때는 나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1960년대 후반에 그 통일혁명당 통역단 사건으로 그 검거되었던 김진락 씨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첫 페이지를 이렇게 딱 넘기면 여기가 가슴이 확 이렇게 아파요. 찔리는 것처럼. 저는 이 사람이 마치 대한민국의 상처 같은데요. 정말 대한민국 지난 70년이 이 정도 사람을 왜 못 살려줬나, 왜 이 사람을 사형시켰나 그런 생각이 정말 제가 들어요. 이 김진락 씨는 사실은 완전히 전향이 된 사람이 책을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 유신, 그러니까 7월 4일 그 7.4 공동 성명 직후 10월 유신 전에 사형을 당한 그 통역당의 그 대표 당수였던 김종태 조카, 서울대 그 정치학과를 나왔던 상당한 엘리트였고 언론인이었던 이 사람의 책인데요. 같이 검거됐던 사람이 신영복 씨예요. 사실은 신영복 씨는 전향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 책은 정말 명저예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책을 쓴 사람은 사형을 됐다. 우리 현대사의 아픈 부분이 있어요. 특히 그 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에, 그러니까 10월 유신 때 같은 날에 북한은 개헌을 해서 영원한 주석제를 선포를 했고, 남한은 그 10월 유신으로 가서 정말 가장 강고한 휴전 체제가 분단 체제가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마 북이나 남이나 모두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체제가 됐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월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개헌을 할 때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바꿔버려요. 북한 헌법은 특이하게도 수도 조항을 갖고 있는데 평양으로 바꾸는 사건이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현대사가 그 북한하고 치열한 이념 전쟁을 해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1980년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 올림픽이 이제 그러니까 결정이 된 1980년대는 남한이 확실히 기울을 정도로 더 잘 나가고 있었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좀 애매모호하고 북한이 더 잘 산다는 그런 소문도 나 있고 그랬었는데 뭐 거짓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남한과 체제 경쟁이 거의 기울어서 남한이 체제 자신감이 굉장히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상당히 허용이 됐던 거고, 그 일본 같은 경우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가지고 그 그 다이쇼 천황 때 이런 그 사상을 확 다 열어주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20세기 초죠. 그런 그 근대 사상을 뭐 아나키즘까지 모두 열어줘서 한동안 사상의 근대화를 그 깨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약간 그 다이쇼 데모크라시 비슷하게 한국도 엄청난 반공 국가였는데 80년대에 이 학생들의 이런 그 자경 이런 거를 상당히 용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들이 그 우리는 좀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전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좀 뭐 약한 걸로 보지 않았나 싶고 그런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정한 민주주의 운동은 그 70년대 분들이 한 거로 봐요. 저는 최근에 그 김지아 선생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원했던 것은 저 정신성이 저런 멘탈리티였는데 왜 80년대 세대는 권력을 가졌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멘탈리티는 안 보여주나. 권력을 갖고서는 전부 뭐 보상금 다 타먹고 다 날려버렸어요. 아름다운 게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화 운동사에서 1980년대가 갖고 있는 그 이채로움,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상당히 합법화시킨 그 이채로움 때문에 그 이전과 자신들을 좀 구분시켰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그런 민주화 운동은 특히 70년대 세대에서 만개한 게 아닌가,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80년대 소위 민주화 운동 세력이 그 민주화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민주화라면 빨리 정신 차려야죠. 그건 독재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를 누가 고발해서 검찰에서 부르면 제일 먼저 검사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승만이에요, 김일성이에요, 한 사람만 택해보세요. 누가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서 대답 안 하겠지만 빨리 대답 안 하면 그냥 묵비권 행사할 거예요. 그런 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저는 80년대가 세대가 뭐 민주화 운동했다 그러지만 그 해악은 더 큰 게 아닌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우선 그 두 번째 질문, 뭐 제가 아주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주사파가 뭐 이렇게 옛날 구분이지 하고 이렇게 일종의 방패막을 해준 발언을 봤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모종의 연결성이 있는 것으로 뭐 일반인의 눈에 추측되어 보이고요. 하태경 의원은 시대정신 이런 잡지를 낼 때부터 김영환 씨와 밀접한 이렇게 연결 아래 있었던 것이 공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김영환 씨의 자장권 안에 임종석 비서실장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체 사상파라고 할 때에도 스펙트럼이 이렇게 굉장히 넓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스펙트럼이 여전히도 이 밖으로 말하는 것 기준으로 말고 안으로 말하는 것, 밖으로 말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다르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들 안으로 말하는 것 기준으로 북한만이 유일한 정통성이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제 그런 계열부터 김영환 씨는 어떻게 볼까? 이분이 굉장히 문제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굉장히 그릇 크기하고 문제적인 부분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현명한 대처가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직접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봤는데 제가 이렇게 추측할 때는 그 사람 정도 생각 크기라면은 그 사람은 뭐 한반도만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사상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은 물론입니다. 그런 식의 경향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황장엽 선생은 이제 선배로 생각하고 자기가 결국 완성시키고 있는 자기 사상 체계로 중국이 자기를 따라올 거라고 생각할 사람이에요. 그런 이 사상가 이런. 그래서 마침내 세계사의 어떤 아주 큰 그거를 찍을, 그게 김영환, 그런 사고 패턴을 갖는다는 거죠. 세계사에 흔히 마르크스가 그런 패턴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세계사의 방향을 그렇게 간다. 그럼 도대체 세계사의 방향이 뭐냐? 그러면 공동체라는 말을 김명 총장님한테 전해드렸는데, 거기에 굉장히 있겠구나. 공동체적 자유주의, 이런 말 우리가 흔히 듣게 돼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 되죠. 자유민주주의를 슬쩍 따오는 것 같고, 자유민주주의에 미국에서도 개인주의의 너무 심화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공동체라는, 미국에도 공동체주의라는 큰 파가 있거든요, 흐름이.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확 갖다 붙이잖아요. 공동체적 자유주의. 그러나 방점이 어디에 찍혔겠어요? 자유주의에 찍혔겠습니까? 공동체에 찍혔겠습니까? 예.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출발해 가지고 공동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계열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철저히 자유민주주의자였던 적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철저히 자유민주주의자가 되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대 기독교적 전통이 자유민주주의에는 굉장히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 정신성을 굉장히 이해해야
자유민주주의의 깊은 정수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는 인류 보편 문명의 모든 종합적인 좋은 요소를 딴 것으로 깊은 이 먼포드 같은 그 미국의 새로 주목받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 문명의 그런 좋은 것을 많이 이렇게 땄을 때 자기 사상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당장 첫 문턱부터 어그러지는 거예요. 세계 문명의 좋은 요소를 딴다는 것은 자기는 그 큰 거에 그냥 작은 조약돌 중의 조약돌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그 거대한 문명을 누가 한 사상가가 만들어요? 어느 한 위대한 정치가가 만들어요? 그건 자유민주주의적 태도가 아니에요. 처칠과 링컨 같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유의 역사, 자유라는 이 인류 문명을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에 자기도 한 국면에 한 장면을 담당했던 어떤 원 오브 댐이라고 생각하죠. 하느님이 소명을 어떤 걸 주셨던 이런 태도가 김영환 씨에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게 마르크스주의자 같은 그 계열이 근대 이후에 쭉 계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계보를 부정할지라도 그 오만한 인간 중심주의의 계보는 제가 단테와 보카치오가 아주 나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섞여 있었을지라도 계열이 아주 나뉜 겁니다. 인간이 귀하다고 보는 거하고 인간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큰 격차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그 생각의 자장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우리가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북한만이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반감을 갖게 되기 쉽죠, 일반인이. 그런데 이 김영환 씨 같은 사람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모두 정통성이 없다. 남북 모두 부분적으로 정통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정통성이 있다는 쪽에 가까울 거예요. 남북 모두 정통성이 없다는 게 구좌파 백낙창 씨 계열에 가깝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비슷해요. 대한민국이 유일한 정통성이 있다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게 큰 차이를 낳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한 정통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만이 확고하게 세계사의 방향을 자유의 전진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쪽 대한민국이 아시아 대륙 전체에서 얼마나 소중한 빛과 같은 존재인지 마치 유럽 대륙을 되찾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처럼 자유의 교두보가 간신히 하나 놓인 겁니다. 이 70년 동안 이 위험한 교두보를 지키느라 무진 애를 쓰면서 온 것입니다. 마침내 여기를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두보가 뺏기면 어떻게 되죠? 아시아 대륙 전체가 다시 자유의 교두보를 잃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지금 책무를 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야 87년의 의미를 제대로 보는 거죠. 이 소중한 자유의 씨앗을 이승만 대통령이 놓고 그것을 이 훌륭한 나무로 박정희 대통령이 성장시키고 87년에 이르러서 그것을 더욱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와 법치로 발전시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 입장에 보면 애초에 정통성 없는 대한민국이 헤매고 헤매다가 친일 독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부패 기득권이 지배한 나라, 식민지 나라 이렇게 하다가 간신히 조금 방향 제대로 부분적으로 잡은 것이 87년이고 마침내 30년 지나 이번 개헌하고 온갖 난리를 피우면서 정말 제대로 방향 잡아야겠다라고 나오게 되는 사고가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사고의 대결이 붙었는데 심지어 우리 가장 그 하느님 축복하신 교회 내에서도 이게 정확히 분별 안 되는 게 많은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아마 저도 어제 우연히 세인트폴 인문학교 교재로 되어 있던 칼빈의 기독교 강요 끝부분을 조금 보다가 조금 마음에 강한 그 울림이 있었는데 결국 제네바 지금도 얼마나 깨끗하고 발전된 도시입니까? 그 제네바를 근거지로 칼뱅이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종교 신앙의 이
어떤 신앙의 어떤 뭐랄까요? 그 훼손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문제하고 당시의 정치적 자유의 문제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제네바에서 싸우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유 시민이에요. 거기는 자유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온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 싸우는 것 플러스 자신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게 한 덩어리였던 거죠. 그게 마음에 아주 울림이 크더라고요. 결국 이 대한민국 오늘날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된 영적인 것을 지키는 것과 우리의 정치적 자유를 지키는 것이 하나의 전선에 서 있는 것이고 이 전선에 다행히 트럼프 펜스 부통령도 서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저기 도 변호사님 강연을 곧 다시 또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돼서 그러니까 주체의 나라 북한을 가다 미안의 귀향을 일지 이 책을 구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그 당시 그러니까 그 김영한의 강철 서신 못지않게 대학생들을 친북 주사파로 인도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책이 바로 이 홍동근 북한 방문기라는 책이고요. 이분은 영락교회 목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정통 신학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 부인이 그러니까 백정자라고 하고 홍정자로도 부르는데 그 부인은 이 남편보다 한 10배는 더 떠서 친북 그 책을 많이 썼어요.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친누나죠. 근데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 곳곳에서 김일성교를 전도하는 유명 인사가 참 많았고 특히 교회는 이 홍동근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워해도 홍동근은 칭찬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이 사람은 나중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종교학 가르치다가 북한에서 죽었고 북한 애국 열사능에 묻혀 있어요. 북한의 종교학과는 사실은 외국에 있는 종교들에 이렇게 접근해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요원을 기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른 질문 좀 있으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 들어주시면 예. 찾아가겠습니다. 강의 재미있고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지금 질문한 내용들이 답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생각했던 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강연에서 그 통합민주당이 주사파로 이제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통일은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김일성주의를 원하는 건지 뭐 공산주의 혹은 뭐 사회주의 이런 걸 원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주체사상이 알고 있기로 그 사람 중심 사상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그 주사파들이 그렇게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실제 가장 사람 중심의 사회가 아닌데 그런 거를 그렇게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사상을 쫓으면서 그런 통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거하고 연결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 사실은 다음에 제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본 방송 다 이렇게 세팅이 되고 나면은 이 강의를 좀 더 열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만 갖고도 한번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연방제 문제로 이제 지방 분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그 지방 분권이라는 것이 북한 고려 연방제랑 뭐 같은지 틀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연구를 더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뭐 연방제는 미국도 하고 있고 독일도 하고 있고 스위스도 하는데
어저께 광주에서 어떤 분이 그 연방제를 이제 선언을 하셨던데 느낌은 고려 연방제랑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좀 했어요. 근데 고려 연방제의 핵심은 반미자주화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천양 주사파들의 특징은 그 대목에서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미자주화. 사실은 반미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과 굉장히 관계가 깊고 그 이승만의 건국도 이제 부정을 하죠. 근데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임시정부를 그러니까 건국 원년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1925년 그 의정원에 의해서 탄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건국의 리더는 이승만인데 왜 이렇게 자꾸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려고 하나 참 의심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아닌 건 맞아요. 반미자주와 연방 통일인데 이 연방 통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꼭 물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연방 통일을 하려면 연방 헌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연방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인가 아니면 북한이 말하는 김일성 헌법인가. 그리고 연방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럼 김일성 동상 거의 5만 개 정도 있는 그 김일성 동상을 세워두고 할 것인가,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통일하면서 민족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어둠에 함몰되어 있어요.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저기 있는 잃어버린 딸들 오혜원 교원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아주 리얼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책이고 저 책을 10,000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꼭 사갖고 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요. 결국 이제 정리를 하면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처음부터 북한은 그냥 사이비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쉬웠어요. 꼭 총과 칼로만 사이비 종교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를 믿는 부모님 집에 태어나면 또 재생산 되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되는데 어떤 하나의 생활 공동체가 생기면 그 속에서 익숙해지는 거죠. 저는 북한이라는 체제가 참 오래 갈 것 같지 않은데 유지되는 것은 얼마 전에 제가 통일교 집안에서 태어난 어떤 분 얘기를 한 3시간을 듣고서 참 유사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엄마가 굉장히 엘리트고 자기 집안이 그 지방에서 아주 부유한 그런 집안인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서 그 이단에 빠져서 나와 내 가족들을 이렇게 비참한 자기는 인권 유린을 당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상황으로 몰았나 너무나 분노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사파가 이렇게 득세하고 이런 거라든지 김일성 종교가 정말 인권 유린을 하고 하는데 계속 유지되는 거 이런 것은 그렇게 이성적인 룰은 아닌 것 같아요. 컬트가 유지되는 어떤 비밀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만 짧게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김세윤 부장님 그 구속 연장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성명하면서 썼던 것인데요. 그 부장 판사님도 보면 굉장히 온화해 보이고 항상 그 재판 진행을 굉장히 젠틀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당한 그 구속 연장 결정의 잘못을 덮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두 개는 구분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르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인간으로서 누구나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인간적인 잣대와 인간적인 평가로 사람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 품성이 참 좋아, 인간성이 참 좋대, 젠틀하네, 그런 차원하고 그 사람이 역사의 방향성에서 빛으로 향하고 있는지 어둠으로 향하고 있는지 중간은 없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꾸 중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둠에 이용될 뿐이에요. 그게 해방 공간의 역사를 참혹하게 겪고도 자꾸 그런 말하면
깨닫지 못하고 또 희생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무리 품성이 좋고 제가 조금 나빠 보이진 않죠. 근데 저 같은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주체사상 이런 데에 빠져가지고 김영환 이런 식으로 저 나름의 사상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상 좋게 막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맹주성 교수님 같은 분이 딱 지적을 해가지고 저 도모라는 사람은 아주 조심해야 되고 그 사람의 외면으로 보이는 그런 태도하고 그 사람이 사상 갖고 있는 거하고는 딱 구분해서 봐야 돼. 그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해야 돼. 라고 말해 주셔야 되는 거죠. 사상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태도. 왜냐하면 그래서 역사 정치적 세계는 누구도 거기서 그 어떤 함부로 막 이렇게 준동할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를 다 아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역사 정치적 세계에서 우리가 인간의 부족한 그걸 가지고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 인도를 기도드리면서 어떤 걸 택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혹 잘못된 길을 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 보장을 받아요, 인간이. 그건 책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무거운 세계고 굉장히 그 냉정하고 엄혹하고 그런 세계.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성경 전통이 있는 서양은 아는 거예요. 그 체화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엄격함이 있지요. 성경을 읽고 배운 분들은 하느님은 무한한 큰 사랑과 자비가 있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엄격한 면도 있으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어때요? 그 전통이 우리 고래 공자 배우던 전통도 거의 잊혀졌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약해져 있고 가치관이 그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를 막 뒤섞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막 온통 가치 혼란이 사회 전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그래서 지금 우리 MPK부터라도 딱 그것을 기준을 잡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제가 오늘 이 책들을 다 소개하는데요. 이게 딱 이 책이 딱 천국과 지옥이 이혼이라는 책을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천국과 지옥은 천국과 지옥이 결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윌리엄 블레이크의. 근데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그 유명한 시죠.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옥도예요. 지옥도. 근데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윌리엄 블레이크의 천국과 지옥의 결혼을 이것에 대해서 이 천재의 적수가 되려고 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이혼을 시켜야지 우리가 겨우 천국 옆 동네로 이사 갈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모든 선택이 극이 있고 중간에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 가운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OX 문제도 반드시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역사에서 독립 전쟁도 그렇고 영국의 식민지로 남을 것인가 아닐까 이거 OX밖에 없잖아요. 노예 제도를 유지할까 안 할까 뭐 이런 거 우리가 자유를 유지할까 안 할까 이런 거는 전쟁을 통해서도 결정을 내는 OX 문제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OX 문제를 내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저 같은 사람을 극우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극우가 극접밖에 없으면 극우 돼야지 뭐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선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의 서문을 꼭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은 또 다른 분한테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오늘 그 김명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주사파라든가 또 주사파의 그 핵심 요원들이나 그것으로 인한 지금 정치 권력들에 대한 내용들 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그 김영환 씨가 하는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하고 조금 이제 소식을 좀 주고받는 상황인데 그냥 순수하게 정말 북한을 민주화하기 위한 그런 단체라고 이해했었어요. 그리고 그
강철환 씨가 다시 강철로 아니 김용환 씨가 다시 강철로 살아라는 후속으로 전향한 이후에 그리고 또 지금 탈북자를 돕는 그 활동을 하면서 쓴 책들인데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그 김용환 씨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서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살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김용환 씨는 개인적으로 겨울엔 난방 사용 안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같이 사는 내 이웃도 아니고 눈에서 사실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난방을 겨울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 정신 때문에도 많은 사람이 유혹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잠깐 동안 그 도태우 변호사님이 인격적으로 또 그 삶의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 안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돈의 시기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같이 흔들려 버려서 나는 그냥 극보수고 극단적인 엄마로만 취급을 당해서 그 중간에 내용을 통해서 설명해야 되는 것들을 또 아이다 내 자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인내력을 가지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그 부족함이고 오늘 이러한 내용들 통해서 또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어떤 그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바른 방향으로 또 정말 그것이 빛인지 어둠인지에 대해서 바른 방향을 계속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저희들한테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김명 교수님한테 그런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가 정말 지향하는 바가 뭔지 또 김용환 씨가 아까 도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 들으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금 남한의 그 사람들에게 현재로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싶습니다. 이것만 갖고 나중에 한번 또 할게요. 근데 도태우 변호사님 댁도 마루가 되게 추워요. 그래서 난방이 잘 안 되는 집이에요. 사연이 좀 있어요. 거기는 그 마루 재질이 좋아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농담이고요. 근데 저기 그 김영한 씨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미투 운동에 안 걸릴 사람 이렇게 썼어요. 미투 운동에 안 걸릴 사람. 그래서 가장 위험한 인물 이렇게 썼거든요. 저는 또 심지어는 저는 이런 말 해서 정말 죄송한데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을 택했나? 라는 생각도 굉장히 자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그분 그러니까 베트남의 호치민 비슷한 점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호치민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였고 월맹의 지도자로서 공산주의 통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그 베트남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호치민 존경하지 못하게 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존경을 할 이유에 대해서 또 알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종류의 유형의 인물에 대해서 좀 주의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우리 지금 이렇게 위기일 때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일 때 정말 그런 금욕적이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그 우파 진영에서 나오길 바래요. 저는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살고 나 금욕을 저는 싫어하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도 제자도라는 것은 그냥 일반 그냥 평신도랑 또 다르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공적인 세계로 자기를 연마해 나가는 지도자들을 양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김영한 씨 같은 경우에 이 책에 보면은 그 파리들의 혁명 노름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그 주체 사상의 사제로 바뀌는 이유를 그 포이에르바하의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좀 간단하게 말하면 뭐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인간이 구원자야. 좀 이런 거에 가까운 책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바깥에
밑에 타자로 있다. 우리 내부는 내부 우리가 해결하자. 거기서 이 사람의 혁명 사상이 나왔고 그 유물론 사상을 통해서 혁명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힘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참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정말 행복하고 지금 보세요. 여기가 MPK가 자꾸 이렇게 어떤 종류의 어떤 공동체가 생겨요. 그 공동체에 특별한 룰을 주지 않아도 모였다 흩어졌다 할 때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북한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 줄 세우는 사람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모이고 또 흩어지고 자원봉사가 그렇게 이상하게 보인대요. 이유도 없는데 왜 나와서 봉사를 하지? 이런 거. 근데 저는 이런 그런 특별한 어떤 룰을 외부에서 주지 않아도 발생하는 이런 공동체와 이런 개인들 그런 사회가 우리가 자유와 신성함과 그 자유 안에서의 질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게 제 신앙이에요. 이건 질문들 조금 더 듣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시간이 많이. 제가 그 김명 사무총장님 앞으로 가기를 조금 스포일하는 게 될까봐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한번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한 번 그 김영환 씨를 봤을 때 그 홍진표 씨랑 같이 있었는데 반농담으로 그분들이 벌써 제가 본 건 한 15년 더 전인 것 같습니다. 그쯤인데 이 시대 정신하고 뭐 얼마 안 됐을 때 같아요. 그런데 벌써 그 무렵에 그분들이 반농담으로 한 이야기가 북한 무너지면 장관 누가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기들끼리 반농담으로. 제가 그때 들으면서 이제 그냥 그때는 느끼고 이제 싹으로만 저한테 이렇게 남았었는데 지금 오늘날 김정은에 반대하는 우리가 참된 교회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입장에서 김정은에 반대하는 것하고 하태경 의원도 어떨 때 보면 반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김영환 씨는 단체 이름이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김정은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죠. 김정일에 대해서까지. 그런데 조금 더 캐물어 가봐요. 김일성은 애매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사회에 상당수 지식층 식자라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까지 캐물어 가보면 그런데 김일성은 어떻게 생각해? 김일성은 악마적인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김일성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속으로 김일성은 꽤 영웅적인 풍모가 있는 사람이야. 인물이지. 그런 대답이 상당수 퍼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김영환 씨는 황장엽 선생조차도 황장엽 씨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김일성 굉장히 뭐라고요? 영웅적인 공산주의 공산주의 영웅이라고. 자, 이게 그럼 북한 민주화라는 거하고 그게 어떻게 양립 가능해? 그거는 중국을 보세요. 중국 정도로만 변하는 것도 아직 김정은은 못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 정도로 변화됐을 때 중국 공산당이 일당으로 그대로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북한에서는 북한 민주화라는 방향을 이렇게 쓸 때 도대체 정확히 자유민주주의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냥 중국 쯤으로 방향을 놓고 말은 북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인지 또 혹은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의 중국보다 자기 내심은 좀 더 발전시킨 일종의 공동체주의 뭔가 공동체적 어떤 사상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그거를 말로는 북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자라면 조직을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저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자는 조직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결코 지하조직,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가 문명의 정방향에 서 있는 이유예요. 그것이 독재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깔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대놓고 비밀도 없이 여기서 도태우, 김미영 나와가지고 지들 전략이라고 다 말하고 저게 우리하고 상대가 돼?
히틀러가 영국을 그렇게 깔본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영국이 이겼습니까? 히틀러가 이겼습니까? 이상한 일이에요. 자유민주주의는 그렇게 허술하고 맹탕 보통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지지고 볶고 서로 논쟁하고 그런 것 같지만 진정한 역사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인류 문명의 힘이고 자유의 힘이고 하느님의 정방향이에요. 그래서 김영환 씨는 틀린 방향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러는 겁니다. 개인적인 유감이 뭐가 있겠어요. 예. 앞으로 저희가 남아있는 숙제는 김영환의 주체사상과 도태우의 자유민주주의. 그럼 누가 이길까요? 공부는 잘했어요. 성적은 더 높아요. 이걸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길 것 같아요. 예, 그분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앞에 한 번 더 기회 드려도 될까요? 예, 혹시 있으시면 손 마지막으로. 예, 그러면 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은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 사람들이 통합민주당이든 주사파든 이 세력이 통일을 해서 이루려고 하는 사회, 그게 어떤 사회인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싶고요. 아까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북한 사람들은 뭐 거기서 태어나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김영환 씨 지금 칭찬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품성 어떤 그 성품도 이렇게 진실해 보이는 사람이 왜 그런 거를,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냥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니까 제가 꼭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제가 다음 주 한 주는 조금 이거 저희 회사 일이 여기 이렇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건너뛰고요. 꼭 이거를 본격적으로 사실 준비를 하다가 왔는데 지금 그 인간 중심 철학 원론 이 책이랑 이렇게 많이 제가 준비를 하다 왔는데 이걸 꼭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 주체 사상이 그 한 국가를, 그러니까 국가를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그 떠받치게 되는, 그러니까 항장엽 주체 사상이 사실은 북한의 한 기둥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유일사상 10대 원칙도 표현은 주체 사상으로 뭉치자라고 써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서양 철학 전체를 설명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갖고 온 책 중에 하나가 이거 약간 쇼핑몰 같지 않아요? 약간 지금 쇼핑몰 같은데 여기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어요. 유토피아 제목이 그 단연초 있죠. 단연생 풀이잖아요. 유토피아는 단연생 풀과 같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잡초처럼 없어 또 생기는, 계속해서 어떤 유토피아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는데 이 통합진보당뿐만 아니라 주체사상 그렇고 언제나 뭔가 유토피아적인 전망 속에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무슨 돈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불쾌하죠. 그래서 저는 그 이 코리아 연방이라고 지난번에 통합진보당이 그 우리는 코리아 연방을 모시한다라고, 고려 연방이죠. 그걸 아예 썼던데 그거는 그 컨텐츠 내용은 무료 노동에다가 무료 뭐 의료라든지 무상, 북한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걸 더 디테일을 들어가고 이거를 공론에서 얘기하자고 하면 좀 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댓글로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막 욕을 해버리고 도망을 가기 때문에, 아니면 고소해버리고, 그러니까 공론의 장석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냥 한 어떤 세력이 김정은 세력과 함께 그냥 무너져야 되지 않을까. 트럼프가 2달을 시간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트럼프가 2달을 주겠다는 것은 2달 안에 그 핵 폐기에 준하는 그 정도의 프로세스로 들어가라는 뜻인데,
지금 김정은은 트럼프가 살짝 봐줘서 좀 달러를 좀 그대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꿈 깨야죠 뭐.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 트럼프가 북한이 어느 정도 하는 거 봐서 좀 본격적으로 인게이지를 해서 이제 중국을 향해서도 우리가 직접 할게 이런 이제 그 프로세스에 들어간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후퇴한다거나 양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그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이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그 얼마 전에 죽었나요? 무가베 그 짐바브웨라는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도 최초에는 모두 혁명가라 그러고 흑인 해방 운동을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한번 그럼 잘하면 끝까지 칭찬받나?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착종이 있는데 지금 김일성을 계속 우상화시키는 것도 사실은 여기 제가 지금 마지막 책 이게 선전 같지만 선전은 아닙니다. 이 책 때문인데요. 하영옥 씨 법정에 갔더니 이 책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일 무장투쟁사. 이 책을 통해서 사실은 제일 주사파가 많이 양상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항일 무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위대한 민족의 국가다 이런 식의 생각을 퍼뜨리는 거죠. 근데 그 배후가 이게 틀렸다는 걸 찾아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공부를 조금 해나갔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런 책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 아까 도 변호사 잠깐 설명했지만은 김영환 씨가 이건 출판을 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그 내부 수업용으로 쓰는 게 이 공동체주의 연구예요. 근데 제가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당장 급진적인 그 공동체주의, 공산주의를 다르게 부르는데 급진적인 공산주의를 이루겠다는 건 아니고 뭐 길게 봐서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의 그 인간의 얼굴을 한 공산주의겠죠. 그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어 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가끔 나는 이미 공산주의자야. 우리끼리 뭐 나눠 먹고 공산주의 핵심 뭐냐면 필요한 것만 같이 일하고 필요한 것만 갖고 가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미 좀 그렇게 하고 있고 나누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도네이션도 하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이건 제 생각인데요. 어쨌든 이 지금 던져주신 이 주제만 해도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체 사상 같은 그런 식의 통일은 이란 혁명 같은 정신 혁명을 얘기한다는 건데 저는 인류의 정방향이랄까 인류가 걸어가는 좋은 방향에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는 물론 그 서구처럼 극단적인 자유주의 때문에 그 동성애가 뭐 너무나 이렇게 만연하고 이런 상황도 제어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정말 건강한 질서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길 바랍니다. 예, 저희 시간이 많이 돼서 질문이 마지막 한 명만 더 받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저 아까 그 공동체적인 자유주의라는 게 그 박세일 씨가 옛날에 주장한 그런 내용과는 결이 좀 다른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너무 구체적이라서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그 임종석 그 유의 주사파하고 안희정 쪽하고는 결이 달라가지고 서로 이제 내부 권력 투쟁인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당면한 문제는 임종석 류의 그 인적 네트워크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일반 우파 시민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게 많이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 질문은 제가 대답을 안 하겠다라고 약간 생각하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민감해지는 것은 좀 피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게 분명히 있고 그거를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아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적인 인물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뭐 권력 투쟁을 해서 이렇게 미투 운동을 통해 무너뜨리고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완전히 저는 배신당할 때까지는 일단 믿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때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뭔가 선한 방향이 뭘까라는 걸 끝까지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2달 안에 저도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민감해지기 싫어하는지는 아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를 괴롭힐까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리는 말을 하지 않고 싶어서 그래요. 이거를 오려서 괴롭히지 않고. 박세일 쌤 표현이라면 박세일 쌤 다른 분이죠. 예, 그 뭐 계열이 다른 분이고 제가 아까 전제하기를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바탕 위에서 이제 공동체적 보완을 이야기한 그런 표현들도 저도 들어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열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저는 아마 마지막 말씀될 것 같은데 그 이 꿈 깨는 문제를 이제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 오히려 굉장히 긴급한 꿈 깨는 과제에 있는 건 우리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과제라는 것도 저 스스로도 굉장히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그 우리가 감당키가 쉽지 않은 과제가 제가 볼 때 이게 자유통일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너무 버거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안보라는 패러다임으로 유지될 수 있는 때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혹독합니다. 그러니까 안보라는 패러다임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저쪽이 이쪽에 너무 깊이 개입을 하지 말아야 그게 유지가 되는데 너 따로 살고 내 따로 살자는 게 되어야 안보 패러다임이 유지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주사파 문제까지 더해가지고 한반도는 더 이상 안보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단계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부담이 커져버려서 괴로운 거예요. 즉 이게 자유통일로 가냐 아니면 지금 우리도 막 노예 비슷한 상태로 끌려가냐 이 기로에 막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지금 막 서 있으니까 갑자기 결단이 됩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개인의 결단이 기초거든요. 그 어려운 결단을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유통일의 결단 어려우면 당연히 희생이 따르니까 어렵죠. 예. 그래서 희생을 딛고도 자유통일을 이렇게 말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계사에 어떤 족적을 남긴 국가나 민족은 다 그런 단계를 거친 겁니다. 그것도 여러 번 거친 단계도 많아요. 그러니까 큰 희생이 오더라도 이 방향을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그리고 그 가족이. 그 사람들이 어떤 세력을 형성해야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못 바꾸면 어정쩡하게 있는 게 아니라 노예가 될 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당면한 너무 힘든 눈 뜨고 힘들어요. 그 생각하면 막 잘 때도 힘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뭐 소중한 사람이 사망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어떡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닥쳐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닥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고난을 어때요? 우리 성경적으로 고난을 넘어서 마침내 그 연단을 넘어서 새로운 꽃을 피워야 되는 거죠. 네. 우리 모두 그런 이 씨앗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세미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대한민국에서 오늘 같은 이런 토론들이 또 강의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 분께서 너무 수고해 주셨는데 큰 박수로 이렇게 격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세미나를 다 마치겠습니다.